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토요일날 비가 좀 와가지고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난감했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또 말끔하게 개가지고 오히려 오후에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도 힘찬 월요일이 좀 밝았는데요. 이제 다 지난주에 이슈들 좀 짚어보고 이번 주에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는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는 1.2% 상승했고요. S&P 500은 0.79%, 나스닥은 0.29%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변동도 많았던 주여가지고 중간에 사실 장 초반에 주 초반에 조금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갑자기 또 금요일날 별로 안 좋게 끝나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한 주였었는데 어쨌든 한 주로 보면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지표들 발표한 것들 먼저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 발표했죠. 예상치가 1%였고 지난달에 1%, 이것도 조금 서프라이즈긴 했었는데 실제로도 0.7% 나와가지고 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소비가 사실은 여전히 조금 부진해요. 이제 리오프닝 하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서서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소비주에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섹터별로 이제 소비주 내에서도 세부 섹터가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주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보시기도 할 텐데 이런 세부 섹터별로 수혜를 받는 게 좀 많이 로테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소비주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융자총액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모든 대출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요 사회융자총액이 중요한데 요 사회융자총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가지고 매달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왕왕 사회융자총액하고 이제 증가가 하면서 증시가 올라갔던 케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융자총액, 즉 돈이 많이 이제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발표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수출입 지표가 있죠. 수출 같은 경우에는 8.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0.2% 증가했는데 이게 사실 서프라이즈였어요. 왜냐면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2월에 5.2%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수입은 4.2%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수출은 굉장히 잘 나왔고 수입은 보면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역성장을 했어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율에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소비가 조금 죽고 있다라는 것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어요. 먼저 이제 수출의 급등 원인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이 살아나니까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요 국가에서 이제 대중 수입을 증가시켰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공급망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입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보면은 수요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은 지표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난주에 발표했죠. 전반적인 그냥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5.2%였는데 5% 나와서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핵심 인플레이션이 조금 중요했었는데 지난달에 5.5% 나왔고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 5.6% 나와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치만큼 5.6%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평가가 좀 엇갈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성이 있는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4월 들어서부터죠. 예, 올라갔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핵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굉장히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유가 이제 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봐도 제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뭐 뽑아주는 데가 많아요. 불러주는 데가 많은데 임금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임금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회사에. 근데 회사에서 미안한데 올려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뭐 나도 미안한데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일자리가 많았어요. 최근에 들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고 구인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금이 올라간 걸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일자리가 많으니까 다른 데로 다 옮겨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낮추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되게 애매하게 나왔었잖아요. 일자리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업률은 또 낮게 나오는,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 높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자리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임금도 과거처럼 계속 올라가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 FOMC 회의 때마다 항상 언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게 조금 높아져서 안타까운 것은 있었고요. 근데 그날 인플레이션이랑 핵심 인플레이션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게 장전에 발표했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오르기도 하고 장 시작하고 나서 3대 지수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그날 이제 안심하고 주무셨던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깨서 다 놀라셨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하락 반전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그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전언을 했던 거, 여기에서 처음으로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SVB 사태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의 처음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민감하게 자극을 했고요.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제 기억에 다음 날인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물가는 진짜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안도감 주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했었던 소비 지표, 뭐 월간 소매 판매가 중요하게 발표됐었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0.4%, 안 좋을 것은 알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 나오면서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뭐지 이게? 근데 월간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원유 가격 하락. 요게 이제 제일 컸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에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기름값에 돈을 쓰는 것도 소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원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쪽에 소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슈들은 뭐가 있었을까 보면은 보잉이 지난주에 조금 시끌시끌했습니다. 보잉은 정말 저도 뭐 예전부터 좀 봐오기는 했었어요. 팬데믹 시기 때부터 이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좀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항공기를 만드는 데가 보잉하고 에어버스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보잉이 이제 뭐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국방 관련돼서도 연결되어 있고 우주항공이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해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거 들어가야겠는데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도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전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이 737 맥스 이게 제 기억에 두 대인가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비슷한 원인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출발하고 나서 갑자기 꼬꾸라지는 상황이 두 번인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37 맥스 생산 중단되고 이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수입도 안 하고 각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영향 받았었죠. 그런데 팬데믹까지 딱 터져버리니까 보잉은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737 맥스가 점점 이제 여러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좀 주가도 좋아졌었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었는데 1분기 요번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은 아니죠. 이제 인도 대수가 발표됐는데 요 인도 대수가 130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진짜 괜찮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지난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는 보면은 95대였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에어버스랑 보잉을 비교를 할 때 보잉은 팬데믹 기간에도 그렇고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좀 나왔어요. 근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의 정상들이 뭐 이제 중국에 가면서 막 100대씩 팔리고 뭐 이런 좋은 뉴스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1분기 인도 대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보잉이 130대, 에어버스는 127대. 그래서 와, 역시 그래도 보잉이 짱이구나. 이런 거를 그래도 아무리 과시를 좀 했었는데 이게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뭐 회사에서 발표하기로는 부품 문제 때문에 737 맥스를 생산하거나 이제 인도하는 것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공급사가 어디냐면 스프릿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이제 상장사로 SPR이라는 이제 종목 코드로 상장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급하는 부품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37 맥스를 인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1분기 인도 대수가 130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737 맥스가 111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737 맥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이거 또 인도 못한다고 하면은 2분기 때부터 또 완전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인도 대수가 이렇게 우려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스프릿 에어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하락을 하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회사에서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실적도 문제가 있지만요. 투자자라든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737 맥스가 두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737 맥스야?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안전성에서 완전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던질 수가 있어요. 뭐 문제 뭐 물론 회사에서는 이번의 이슈는 뭐 안전과는 뭐 무관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글쎄요 요거를 믿고 타도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보잉은 조금 살아나고는 있었는데 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하락이냐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737 맥스에서 문제를 좀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또 미국에서 5번째 가격을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IRA가 요새 지금 좀 뭐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세액공제 축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뭐 가격을 뭐 고무줄 가격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 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랑은 조금 다른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보통 딜러를 통해서 파는데 이게 가격을 인하하거나 올리거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엔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그러니까 직접 하진 못하거든요. 딜러한테 뭐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딜러한테 뭐 10%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 그 딜러가 가지고 할인폭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딜러가 이제 10% 할인 받았을 때, 야, 지금은 진짜 할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10% 할인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먹는 부분을 줄여서 더 할인을 해서 공격적으로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10% 할인하는데 나는 그 정도 할인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개꿀. 뭐 이러면서 그냥 할인을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져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내연 자동차에서 할인을 할 때 우리가 던지는 우구심이랑 테슬라가 할인을 할 때 던지는 우구심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격 결정하다 보니까 뭐 이제 할인 효과도 크고 마진폭도 커가지고 공격적인 할인이 계속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뭐 좀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여기에서 이제 각 스포츠 브랜드, 각 섹터별로 브랜드마다 이제 브랜드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최고 가치 브랜드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을 제작하지 않는 이 브랜드 중에서는 글로벌 랭킹 최고 순위는 테슬라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로서는 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거 브랜드 1위 한다고 해서 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인지도와 어떤 그런 가치 평가와 좀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요번에 이제 전기 자동차 브랜드가 최초로 1등을 했다는 것이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반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벤츠, 3위는 토요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테슬라 하면은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후에 광고주가 많이 떠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돌아오면서 이제 수익성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인력 같은 경우에도 8,000명에서 공격적으로 줄여가지고 1,500명까지 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봤던 뉴스 중에는 트위터의 이름을 X로 그냥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X, 스페이스X랑 뭐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은행 몇 개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SVB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은행 쪽은 긴장이 조금 되어 있었는데 JP모건, 웰스파고 뭐 이런 기업들 다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7% 올랐고요. 웰스파고는 2.1%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은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예대 마진 뭐 여러 가지 수익이 있겠지만 큰 비중이 예대 마진이잖아요. 근데 예대 마진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예금으로 내주는 거 그리고 대출해 주는 거 그 사이에 갭 요게 뭐 예금을 2%로 해주고 대출은 한 8% 해준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봤을 때 6%는 은행의 몫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예대 마진인데 요 예대 마진이 최근에 금리 인상되면서 많이 인상이 됐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다.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다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지켜볼 것은 이제 경제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화요일 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 그리고 1분기 GDP가 발표가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GDP는 아마 조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보면은 지난 분기에 2.9% 나왔는데 이번 분기는 예상치가 한 3.9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올해 이제 GDP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을 좀 많이 줬었죠. 근데 이제 1분기부터 얼마를 달성하느냐가 이제 올 한 해의 달성 여부를 결정 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5%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얼마나 달성하느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요일 날 또 미국은 건축 허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금리도 오르고 금리 올라서 이제 주택 회사들이 영향을 받은 거는 이미 오래전에 다 지나갔고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또 여기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중국의 이제 LPR 금리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대출 프라임 금리라고 하는데 1년물이랑 1년물, 5년물 각각 발표를 하는데 1년물이 지난달에 3.65%였고 5년물이 4.3%였습니다. 이제 지금 중국은 아직은 금리가 조금 낮죠. 이제 인상을 안 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할 거다. 이렇게 뭐 양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놔서 그렇게 뭐 낮출 것 같지는 않은데 5년물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굳이 죽이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부양하는 기조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대출 프라임 금리 5년물이 부동산 대출 금리랑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를 하니까 실적이 좀 중요하겠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 존슨앤존슨,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이런 데 좀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램리서치, 그리고 테슬라, IBM 이런 중요한 기업들 이번 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도 중요한 게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FOMC 5월 2일, 3일인가 그렇죠. 그 FOMC 발표 전까지 이제 실적 기간으로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실적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실적을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다 같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